재정정책, 그 다음에 경제 안정과 재정정책, 그 다음에 4장에서는 경제 안정 성장과 재정정책, 이렇게 4장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재정정책 개관. 자, 정책 수단들이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죠. 정책 수단. 어떤 정책 목표가 설정이 되면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럼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그게 정책 수단이죠. 예. 정책 목표를 최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 그게 정책 수단이다. 거기에 효율성과 유효성을 가지고 살펴보는 거죠. 판단하겠죠. 이런 정책 수단들은 재정정책, 금융정책, 환율의 조정, 직접적 통제, 변경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팀버건이 한 얘기를 한번 보죠. 양적 정책 수단,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 등의 양적 조작에 관련된 것을 양적 정책 수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양적 완화, 코로나 때 미국의 양적 완화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양적 완화 많이 풀었다 이런 얘기죠. 질적 재정 정책, 조세 개혁 등의 양을 초월해서 질적으로 조작해서 조작하는 데 이르는 거. 이게 질적 정책 수단이다. 예. 화폐의 양으로, 재정의 양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양적 정책 수단. 돈을 많이 푸느냐 적게 푸느냐 뭐 이런 얘기겠죠. 그다음에 변혁, 사회제도의 특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변혁이라고 한다. 오른쪽 보면 한정된 정책 수단을 이용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정책 목표에 대해서 최적의 정책 수단이 선택돼야 된다. 이러한 정책 수단의 선택의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관계되는 정책 수단의 효율성 또는 유효성이라고 하는 기준이다. 자, 재정정책이 개념을 한번 보죠. 재정정책, 그럼 재정정책. 한 나라의 국민소득, 실업률, 고용수준, 물가수준, 이런 게 다 이제 거시적 집계변수들이잖아요. 이런 거시적 집계변수를 바람직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속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주도해서 시행하는 모든 정책을 정부가 하는 거죠. 정부가. 재정정책이라 한다. 이 재정정책을 슈멜더스는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구조조정, 경기조정, 소득 재분배, 사회복지 향상 및 금융질서의 확립 등 제목표 달성을 통해서 공공지출 및 공채 등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조작하는 일련의 조치다. 재정정책을 이렇게 개념을 정리했네요. 슈멜더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재정정책. 한 나라의 경제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적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였으며 그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 우리 재정학에서 다루는 재정정책은 뭐냐 이런 얘기죠. 단순히 정부가 수행하는 정부 지출 또는 조세를 조작하는 한정된 범위가 아니고 정부가 바람직한 경제 상태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일련의 조치를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정책은 금융정책, 조세정책 등 거시적 경제정책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자, 그럼 재정정책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는 크게 세 가지다.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그 다음에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부의 공정한 분배다. 완전고용, 물가안정. 완전고용. 노동시장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될 수 있는 상태. 최근에 자연실업률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자연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고용 수준을 완전고용으로 정의한다. 현실의 정부는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물가안정. 일반적으로 물가 수준의 안정, 생계비나 그 밖에 물가지수로 표시되는 평균 물가의 안정을 의미한다. 경제의 바람직한 경제 상태 실현에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건이다. 물가 수준의 변화는 물가 상승 또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원인이다. 각국은 다양한 재정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물가 안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게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죠. 예,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거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지속적 성장, 그다음에 부의 공정한 분배. 모든 국가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 요건으로서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의 달성을 목표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불어 성장의 과실로서 소득과 부를 적정하게 분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자, 재정정책의 수단. 그럼 이런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뭐냐 이런 얘기죠. 자, 조세 수입이 정부 지출보다 크다. 그럼 흑자 재정이죠. 흑자. 그러면은 정부가 많이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럼 총수요가 줄어들고 국민소득이 줄어든다. 근데 정부 수입보다 정부 지출이 크다. 그러면 적자 재정이죠. 적자 재정이다. 그럼 총수요가 증가되고 국민소득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죠. 자, 재정정책 수단으로서 재정 투융자, 비이전 지출이다. 정부 투자 지출, 그 다음에 직접 투자와 금융적 융자 활동, 이런 것이 재정 투융자라고 그러고, 각종 보조금 지급, 비효율적인 자원법인을 개선한다든지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낼 수 있다. 경상 지출, 정부 소비 지출, 그 다음에 증세와 감세, 조세를 통한 증세와 감세. 그다음에 금융정책 수단으로는 일반적 금융정책 수단, 공개시장 조작, 지급준비율 정책, 제한율 정책. 그 다음에 선별적 금융정책 수단으로는 이자율 규제, 대출한도 제도, 선별적 금융지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현대통화 이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상대적 유해성. 자, IS 곡선. 실물시장에서 투자와 저축 곡선이잖아요. IS 곡선. IS 곡선이 수직이면 케인즈 모형. 투자가 이자율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죠. 그죠? 수직이니까. 그 다음에 IS 곡선이 수평이면 고전악파 모형. 투자가 이자율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다. 무한대죠. 무한대. 그 다음에 그 중간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형이 우하향하는 것. 케인즈 악파와 통화주의의 모형을 의미한다. 자, LM 곡선. IS 곡선 안 그려놨는데 LM 곡선 이것이 반대가 AS 곡선이죠. 자, LM 곡선 형태. LM 곡선은 IS 곡선의 반대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평평한데 이자율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인 이 AB 구간, 이게 케인즈 영역이로 유동성 함정이라 한다. 이게 LM 곡선이 수평인 여기가 케인즈 영역, 이자율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인 경우. 그 다음에 이 수직인 경우, C 이상 여기 수직인 경우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이 이자율 R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인 거. 이게 고전악파 영역이다. LM 곡선이. 그 다음에 중간, B에서 C 중간 영역, 케인즈 학파 통화주의, 고전악파 영역, 케인즈 영역, 그 중간 영역, 케인즈 학파 통화주의자들 중간 영역 이렇게 나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케인즈 영역은 LM 곡선이 수평이죠. 투기적 화폐 수요에 대해서 무한대다. 여기를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고 금융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고전악파 영역은 LM 곡선이 수직인 경우이고 거래적 예비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다. 여기는 재정정책의 무력성이다. 재정정책이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 중간 영역 B에서 C 이 부분은 LM 곡선이 우상향하는데 케인즈 학파와 통화주의자들 부분적 구축 효과가 발생하는 영역이다 이런 얘기죠. 자, LM 이건 설명했고 3장 3편 재정지출론 중에 3편, 4편, 5편, 6편 중에 한 개 장씩만 넣어놨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국민소득 결정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민소득 결정. 케인즈의 거시경제학의 기본 체계를 살펴보고, 케인즈의 단순 모형, 그 다음에 케인즈의 일반 모형, 그리고 각 학파의 경제 안정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주로 이제 거시경제 분야잖아요. 거시경제 분야인데, 제가 거시경제 분야를 잘 몰라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는 공부했던 범위 내에서만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사실 박사과정 때 거시경제학을 들으려고 교수님 찾아갔거든요. 우리 여기 가천대학에서. 했더니, 둘이 박사과정을 했어요. 나하고. 그때 한 분은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인데, 수원지방검찰청에서 1급으로 퇴직하신 분이 2급으로 퇴직했나? 같이 있는데 찾아갔는데 교수님께서 박사과정에 있는 애들한테는 강의를 안 한대요. 그래갖고 결국 강의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때는 거시경제 강의를 못 듣고 그냥 박사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거시경제학을 그때 좀 들었으면 조금 더 광범위하게 책을 썼을 텐데, 저는 이제 석사과정 때까지 공부했던 그 실력으로 재정학을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건 이제 미시경제잖아요. 미시경제. 미시경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한번 봅시다.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면, 이 미시경제학이 뭐가 제대로 작동을 잘 안 하면서 거시경제학이 등장을 했겠죠. 자, 이 미시경제학에 흘러가는 체계잖아요, 이게. 네모를 치는데 네모 할 방법을 몰라가지고 동그랗게 해놨거든요. 자, 아담 스미스가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무수히 많은 가계와 기업이 사익극대화를 실현하면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에 의해서 전체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공익극대화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렇죠. 시장에서 그 공익극대화가 이루어진 결과가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이죠. 그죠? 여기가 기업이고 여기가 가계고 여기가 요소시장, 여기가 상품시장. 이렇게 돌아가죠. 실물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돈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균형이 이루어진 거. 이게 공익극대화가 이루어진 거죠. 이게 공익극대화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게 공익극대화가 이루어진 거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죠? 이게 미시경제학이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가격이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격이론이라고 한다, 이거를. 미시경제학이면 이게 가격이론이죠. 그러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여기에 이거는 이제 수요고, 이거 공급인가요? 공급이고, 생산이잖아요. 생산이고. 여기는 수요고, 소비잖아요. 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본 거죠? 가계는 효용극대화를 추구하고, 기업은 공급자 이쪽에서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고,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기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익. 전부 사익을 위해서 뛰다 보니까 그것이 시장에서는 공익극대화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가격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미시경제학이고 가격이론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 이런 거 이게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런 얘기죠. 이것이 이루어지더라 이게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런 얘기죠. 어느 순간에 그걸 뭐라 그러죠? 구성의 오류가 발생했다. 구성의 오류가 발생했다. 자, 시장 실패가 일어난 거지. 자, 그 이유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기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구성의 오류가 발생했다. 그래서 자, 아담 스미스는 이 스미스 경제학은 가계와 기업으로 하여금 어떻게 적절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느냐가 핵심적인 과제였다. 그래서 가계와 기업의 경제 활동을 대상으로 미시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경제 주체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경제 활동을 한다. 사익이. 그래서 다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지. 수요자는 수요자 입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공급자는 공급자 입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공공 부분이 있고 여기는 민간 부분이죠. 시장 경제, 민간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이다. 공익을. 사익을 추구하는 거. 시장 경제에서는 사익을 추구하고 여기는 공익을 추구하는데. 근데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에서 이 경제 주체들이 이게 정부죠. 정부인데 이걸 움직이는 경제 주체들도 역시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공공선택 이론에서 자기 효용을 극대화하는 입장에서 다들 움직이더라 이런 얘기죠.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 경제학에서는 이 균형을 했는데 이건 누가 이루어지는 건다고 그러죠? 원래 아담 스미스는 누굽니까? 도덕 선생이었어.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도덕 선생이었지. 도덕 선생.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이었던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정한 관찰자가 우리를 공익의 극대화를 이끈다고 봤다 이거예요. 도덕적인 설명이잖아요. 그렇게 봤어. 우리 마음속에 여기는 여기대로 공급자는 공급자대로 수요자는 수요자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경제주체의 공정한 관찰자들이 우리 마음속에 그 공정한 관찰자의 개념으로 공익으로 이끈다 이렇게 본 거지. 다 사익을 추구하잖아요. 사익을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공정한 관찰자가 공익으로 이끌어 간다고 이렇게 본 거죠. 그것을 더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죠? 핫산이지. 이제 그거를 발전시키는 또 지류들이 있어요. 복지제도에 가면 그게 조금 나옵니다. 핫산이가 이제 그걸 조금 더 발전시켰죠. 발전시켜 나온다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구성 오류가 발생해서 뭐 때문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안 되더라 이런 얘기죠. 안 되더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안 되는 때가 어때죠? 1929년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이게 이제 뭉개지게 되는 거지. 이게 전혀 적용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죠. 이때는 만들어 놓으면 다 소비가 됐잖아요. 응? 세이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됐죠. 근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경제 주체들이 사익 극대화 추구의 행위는 아담 스미스의 믿음과는 다르게 조정자의 보이지 않는 손의 불완전성, 즉 공익 극대화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공익 극대화가 파괴됐다. 공익 극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런 얘기죠. 이거를 구성의 오류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이번에 발생했다. 그래서 현실의 경제는 개별 경제 주체들의 최적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등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현상이 자주 나타났다. 이처럼 개별 경제 주체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최적화를 실현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를 구성의 오류 상태라고 한다. 자, 이렇게 이제 미시경제가 국민경제 순환이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구성 어리 상태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죽을 때까지 시장에다가 맡겨놓으면 시장에서 아래서 치유를 해 줄 텐데, 그러다 보면은, 어르신들 죽을 때까지 그냥 경기 침체 상태에서, 이따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당장 고쳐야 되니까. 이제 그 이론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케인즈가, 이 구성 오리 상태를 이제 치유하게 되죠. 1930년대 경제 대공황, 가계와 기업의 사익 극대화 추구가 공익 극대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경제 전체가 극단적인 위기에 처했던 구성의 오리를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스미스 경제학을 계승하고 있는 주류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수급 조절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가만 놔두면 시장에 아래서 그냥 이걸 또 시장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지. 고전학파 계열들은 그렇다 이런 얘기죠.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으므로 인내를 가지고 관망하자는 처방을 제시했다. 그런데 케인즈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할 것을 제안했다. 케인즈는 사익 극대화가 반드시 공익 극대화로 연결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국민 경제의 바람직한 상황의 구현은 가계와 기업의 사익 극대화뿐만 아니라 개별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빚어내는 총체적인 결과도 적절할 때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학이 등장하게 되죠. 거시경제학의 등장. 거시경제학. 한 나라의 경제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시적 직계 변수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분야고,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시 경제 활동의 총체적 결과다. 한 나라의 전체의 경제적 실상, 즉 GDP, 물가지수, 고용수준, 실업률, 인플레이션, 국제수지 등과 같은 거시적 직계 변수는 한 나라의 총체적 경제 상황이 어떤 처지인지를 알려주는 지표에 해당된다. 케인즈는 케인즈 경제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는데, 아담 스미스에 의해서 시작된 전통 경제학을 계승하고 있던 학자들의 집단을 고전학파라고 부르고, 따라서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의 아버지이고 고전학파의 창시자에 해당된다. 그래서 여기하고는 별도로 새로운 거시경제학을 케인즈가 개척했다, 이런 얘기죠. 케인즈에 의해서 정립된 거시경제학은 이후 독립적인 입지를 확보하면서 발전을 거듭했는데, 고전학파 계열과 케인즈 계열은 거시경제 불균형의 결과를 나타내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등 원인과 그 처방에 대해서 상이한 입장을 드러내면서 서로 학문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죠. 자, 그러면 거시경제학의 기본 체계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거시적 균형은 뭐냐 이런 얘기죠. 거시적 균형은 총체적 수요와 거시적 균형은 총체적 수요, 총체적인 수요와 AD라고 그러죠. AD라고 그러죠. 총체적인 수요와 총체적인 공급이 같아진 것이 균형이다 이런 거죠. AD, AS다. 이거는 미시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거잖아요. 거시경제에서도 마찬가지더라. 총체적 수요와 총체적 공급이 일치하는 데서 거시적 균형이 달성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총체적 수요는, 총체적 수요, 이 총체적 수요는 거시 생산물 시장, 와 화폐 시장으로부터 접근하고, 여기는 총체적 공급은, 총체적 공급은 이 생산 요소 시장에 토지와 노동과 자본을 제공해주면 이걸 받아서
여기서 기술을 가미해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기술을 가미해서 상품 XJ와 YJ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토지는 빼고 노동과 자본, 자, 거시경제의 노동과 자본, Y는 F, KL, 노동과 자본이죠.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 분석을 했다. 그래서 공급 측면은 자본은 일정하고 노동만 변수로 봤다 이런 얘기죠. 자본은 고정되어 있다고 보고 우리 책은 K 밑에다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아래 한글에서 이 위에다가 찍는 게 없더라고 내 노트북이나 컴퓨터에는. 그래서 밑에다가 써놨거든요. F K바 L이죠. 자, 이게 총체적 공급으로 보고 총체적 수요는 거시 생산물 시장에서 IS 곡선과 화폐 시장에서 LN 곡선을 통해서 분석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접근에 들어갔죠. 그래서 총체적 수요는 AD, 케인즈는 거시 생산물 시장의 IS 곡선과 화폐 시장의 LM 곡선이 국민 경제의 수요 측면을 결정한다는 입장이고 거시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IS 곡선과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LN 곡선을 결합해서 국민 경제의 총체적인 수요 곡선을 도출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총체적인 공급은 단기적 총생산함수 Y는 FK/L과 노동 L과 노동 시장에서 형성되는 고용 수준에서 의해서 결정됐다. 그러니까 자본은 고정돼 있고 고용이 결정했다. L 값이 결정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 나라 경제의 공급 내지 생산 국민소득은 자본량이 일정한 상황을 전제했다. 자본이 일정하다. K바 자본은 일정하고 노동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케인즈의 단순 모형과 일반 모형은 케인즈의 단순 모형은 거시 생산물 시장만을 분석했다. 이것만을 분석한 것이 단순 모형이고 IS 곡선. 자,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을 동시에 같이 고려한 게 뭐죠? 일반 모형이다 이런 얘기죠. 자, 수요 측면에 생산물 시장만 분석하고 공급 측면에는 Y는 FKL로 분석한 것이 단순 모형이고 일반 모형은 생산물 시장뿐만이 아니라 화폐 시장까지 고려해서 총체적 수요를 분석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일반 모형이다. 그래서 케인즈의 단순 모형과 일반 모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학파 거시경제학 기본 체계에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 민간 부분만에 의한 분권적인 사익 추구 행위가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에 의해서 경제 전체의 이익 극대화로 연결된다는 입장. 고전학파는 그렇죠?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뭐죠? 가격이지 뭐. 가격은 이 반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반대로 흘러가는. 실물과 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가격. 돈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게 이게 가격이다. 가격. 가격이 그 역할을 해준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해준다. 이런 얘기죠. 가격이. 이것이 가격. 이 가격이. 여기. 따라서 고전학파 입장에서 보면 한 나라 경제 전체의 모습을 조망하는 거시경제학 분야는 불필요했다. 고전학파 계열의 경제학자들도 거시경제학이 필요성을 또 인정했는데 나중에 현실 경제는 시장의 작동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경제 상황, 1930년대 세계 대공황과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겪었다. 이에 따라서 국민 경제 전체의 모습을 파악하는 거시경제학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러나 고전학파 거시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시장 기능을 신뢰하는 입장이다. 시장 기능을 신뢰하는 입장에서 거시경제 현상을 본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정부에 의한 시장 개입을 근본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고전학파는 민간 중심의 경제활동이 시장을 매개로 최적의 상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부에 의한 경제 상황 조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전학파들 입장이죠. 자,
그에 비해서 이제 케인즈는 달리 생각해서 이제 접근하고 있죠. 케인즈의 이제 유효 수요 이론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 수요 이론. 케인즈는 국민소득이 단기적으로 총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봤으며 이때 형성된 균형 국민소득이 완전 고용 국민소득과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제 여기서 개념이 나오잖아요. 두 가지 개념이 나오죠. 뭐죠? 균형 국민소득이 나오고 균형 국민소득이 나오죠. 균형 국민소득.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 나오죠. 완전 고용. 자, 이 두 가지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완전 고용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놓고 현실의 균형 국민소득이 이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자, 균형 국민소득이 완전 고용 국민소득과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다.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거나 할 거 아니에요. 자, 이 두 개가 균형 국민소득이 A이고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 B라고 하면 두 개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균형 국민소득이 큰 경우가 있을 거고 균형 국민소득이 적은 경우가 있을 거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정부에 의한 총수요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총수요 관리 정책을 유효수요로 한다. 해외 부분을 제외하면 거시 생산물 시장에서 총수요는 이때 총수요는 어떻게 되죠? YD는 C 플러스 I 플러스 G가 되겠죠. 자, 플러스 X 마이너스 M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일단 이건 없다고 보고, 자, 국내 시장만 있다고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총수요죠. 총수요는 CIG,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이잖아요.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 그럼 여기서 C값은 C는 어떻게 계산되죠? C는 A 플러스 소비 성향 C에다가 뭐죠? Y 마이너스 T0, Y 마이너스 T0, 마이너스 TY가 되겠죠? TY.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C값만 외생 변수로 보고, 내생 변수라고 하나요? 이것과 이것은 그냥 고정되어 있다고 보고 분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I는 I0, G는 G0로 보고, C는 이렇게 분해서 합쳐서 총수요를 이렇게 접근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YD는 CIG고, YD는 A 플러스 C, Y 마이너스 T0. T0는 정액세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정액세. 이거는 뭐죠? 이때 T, 뒤에 T, 이거는, 스몰 T는, 이건 비례세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비례세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이 총체적 수요하고 총체적 공급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이게 총체적 수요야. 그 다음에 총체적 공급은 YS겠죠. YS는 요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총체적 수요와 총체적 공급이 같았을 때 거시적 균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같게 쓰면 어떻게 돼? 요거 되죠. YD는 YS가 되고 이것은 YD 값이 이쪽에 되잖아요. A 플러스 C Y 마이너스 T0 마이너스 TY 플러스 I0로 바꿨잖아요. G0 이것이 YS와 같다 이런 얘기죠. YS와 이것이 YD잖아요. 이것이 YS와 같다 이렇게 접근했다 이런 얘기죠. 총체적 수요와 총체적 공급이 같은 데서 거시경제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때 이것이 뭐다? 균형 국민소득이다. 이때 이 소득이 뭐예요? 이것이 균형 국민소득이다. 이런 국민소득. 이 균형 국민소득이 이렇게 산정한 균형 국민소득이 완전 고용 국민소득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같으냐? 크냐?
작냐 이렇게 접근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접근해서 그래서 이렇게 산정한 균형 국민소득이 어떻게 나와죠? 이렇게 나온 균형 국민소득이 여기서 보면 Y2는 이렇게 나오죠. Y2는 1-T분의 Y2는 이 균형 국민소득이 Y2는 1-C 1-T 분의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풀면 이걸 풀면 이렇게 나와요. 실제 해보세요. A-CT0 CT0 마이너스 플러스 I0 플러스 G0 투자와 정부 지출은 외생 변수로 보고 소비 지출만 내생 변수로 보고 총체적 수요를 이렇게 계산해서 그것이 총체적 공급과 같다고 했을 때 그때 균형 국민소득 Y2는 이렇게 나온다. 이게 균형 국민소득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렇게 나온 균형 국민소득 그죠?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이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쪽으로 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이 안 올라가는데 자 투자 지출은 일정하다고 봤죠. 외생적으로 봤죠. 그러니까 수평이잖아요. I는 I0. 그 다음에 정부 지출도 외생적으로 봤잖아요. 수평이죠. 그래서 G는 G0. 그 다음에 소비 지출만 내정적으로 봤다. 소비 지출 이렇게 소비 함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소비 함수가 이렇게 되죠. 소비 함수 C는 C는 A 플러스 CY 바고 이거를 풀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걸 세 개를 소비 Y는 CIG잖아요. C 플러스 I 플러스 G니까 세 개를 다 합치면 같은 높이만큼 들어 합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같은 높이만큼 들어 합치면 이것이 총체적 수요이고 총체적 수요가 이렇게 된다. 이 총체적 수요가 총체적인 공급. 자, 거시 경제의 총체적 공급과 일치한다. 여기서. 그래서 YD는 YS와 일치한다. 이러니까 YD는 YS와 일치한다. 이러니까 총체적 수요와 총체적 공급이 일치하는 데서 형성된 그것이 뭐다? 그것이 균형 국민소득이다. 이게 균형 국민소득이다. 이렇게 봤다. 예, 균형 국민소득이다. 그러면 이 균형 국민소득이 여기 뭐라 하죠? 고전학파는 자, 이 균형 국민소득이 완전고용 국민소득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완전고용 국민소득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완전고용 국민소득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YF 이쪽에 있을 수도 균형 국민소득의 우측에 있을 수도 있고 좌측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전학파들은 이 균형 국민소득과 완전고용 국민소득이 항상 이것이 일치한다고 본 거지. YF 균형 국민소득과 완전 국민소득이 일치한다고 보고 케인즈 학파는 일치하지 않고 이게 달릴 수 있다. 균형 국민소득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 국민소득이 완전고용 국민소득과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시장을 경쟁 균형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케인즈의 주장이죠. 그걸 뭐라 했죠? 우리가 후생 경제학의 제2정리라고 그랬잖아요. 앞부분에서 봤죠. 자, 이렇게 접근했다. 그러면 이제 균형 국민소득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균형 국민소득이 완전 고용 국민소득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이걸 이제 보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또 이쪽으로 가야 되네. 그래서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완전 고용 국민소득을 놓고 이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여기는 뭐야? 균형 국민소득과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 일치하는 점이야. 이게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야. 이 완전 고용 국민소득과 균형 국민소득이 일치하는 지점이지. 이 부분은, 그죠? 균형 국민소득과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 일치하는 지점인데, 근데 균형 국민소득이 Y2였다.
자, 이 부분이었다. 균형 국민소득이 이 부분이었다. 그러면 Y2였다 이런 얘기. 그러면은 균형 국민소득이 완전 국민소득보다 더 적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 사이 이 갭 이거를 뭐라 한다? 디플레이션 갭이라고 한다. 디플레이션 갭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균형 국민소득이 완전 고용 국민소득보다 우측에 와서 여기에 있었다. Y1이었다. 그럼 여기서 균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높이만큼, 자, 이 높이만큼 요거는 뭔다? 이거는 인플레이션 갭이다. 이렇게 균형 국민소득이 완전 고용 국민소득보다 더 크면 경기가 호황이고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적으면 경기가 불황이고 디플레이션 갭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재정 정책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정부가 정책을 펴야 되느냐? 당연히 적으면, 자, 여기면은 소득을 올려주는 거잖아요. 예? 디플레이션 할 때는 소득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소득이 적으니까.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할 때는 소득이 크니까 낮춰주는 정책을 펴야지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게 뭐다? 재정 정책이다. 이런 얘기죠. 재정 정책. 재정 정책이죠. 그래서 밑에 보면, 자, 균형 국민소득이 완전 고용 국민소득보다 적다. Y2 이 상태죠. 이 상태일 때는 인플레이션 갭이고 국민소득을 증가시켜서 유효수요 확대에 재정정책을 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을 늘리고 조세를 낮추는 재정정책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반대일 때 인플레이션 갭이 나타났을 때 Y일 때는 인플레이션 갭이고 이때는 총수요를 줄여줘야 되잖아요. 총수요를 줄여주게 되고 그럼 유효수요를 축소하는 유효수요를 축소시키는 재정정책을 펴야 된다. 그럼 어떠죠? 정부 지출을 줄이고 조세를 증가시키죠. 호황일 때는 조세를 많이 걷고 불황일 때는 조세를 적게 걷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결론이. 정책 방향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그죠? 균형 국민소득과 완전 고용 국민소득을 살펴서 그 갭을 가지고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겠죠. 자,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수료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승수. 그럼 아까 이미 이제 여기서 나왔죠. 균형 국민소득이 나왔잖아요. 균형 국민소득이 나왔죠. 자, 균형 국민소득이 여기서 아까 균형 국민소득이 이거잖아요. 이게 여기에 이제 조세 승수, 정부 지출 승수, 이정 승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부 지출 승수. 자, 이렇게 쭉 계산하는 방식이 있죠. 쭉 이렇게 계산하면은 어떻게 된다? 델타 G분의 델타 Y. 자, 델타 G분의 델타 Y.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정부 지출을 이만큼 늘리면 국민소득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죠? 델타 G분의 델타 Y는 정부 지출을 이만큼 늘리면 국민소득이 얼마나 늘어나냐 이런 얘기야. 얼마나 늘어난다고요? 이게 정부 지출 승수가 되겠죠. 정부 지출 승수가 되겠죠. 정부 지출을 이만큼 늘리면 국민소득이 얼마나 늘어났냐? 이만큼 늘어나더라 이런 얘기. 이만큼 뭐야? 한계 소비 성향이 이거잖아요. 만약에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라고 하면은 가정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대입하면 1-0.8분의 1이니까 뭐죠? 0.2분의 1이니까 5배 늘어났나요? 5배 늘어난다. 정부 지출을 1만큼 증가하면 국민소득은 250, 5배 늘어난다 이런 얘기지. 정부 지출을 1만큼 늘어나면 그러면은 여기서 정부 지출을 1만큼 늘어나서 국민소득이 우측으로 5배 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죠. 이게 정부 지출 승수다. 계산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정부 지출 승수는 뭐다? 1-C분의 1이다. 1-C. 아까 여기서 우리가 1-C, 1-T잖아요. 이 1-C.
예, 여기는 조세까지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정부 지출 승수는 1-C분의 1이다. 예. 자, 또 넘어가서 자, 조세 승수. 이번에는 조세 승수. 자, 세금을 일만큼 거두면 국민소득이 얼마만큼 변할까? 이런 얘기잖아요. 세금을 일만큼 거두면 또는 세금을 일만큼 줄이면 국민소득이 얼마나 늘어날까? 이게. 자, 이거는 조세 승수는 뭐죠?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세금을 거두면 국민소득이 줄어든다는 거지. 1-C분의 -C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자, 이전 지출 승수. 조세 승수는 증세 승수잖아요. 증세 승수. 조세 승수는 증세. 세금을 거둬들이면 국민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1-C분의 -C. 계산하면 이제 쩌라도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전 지출 승수는 감세 승수야. 세금을 줄여준다는 거잖아요. 세금을 줄여주게 되면 어떻게? 여기는 플러스잖아요. 1-C분의 플러스 C만큼 소득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정부 지출 승수는 비이전 지출 승수. 아까 앞에서 봤던 거 델타 G분의 델타 Y잖아요. 이거는 뭐다? 1-C분의 1이다. 그래서 정부 지출 승수는 아까 봤던 1-C분의 1이고 조세 승수는 증세를 했을 때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감세를 했을 때는 플러스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무슨 세금일 때? 정액세일 때 이랬나요? 정액세. 이 T0 이게 정액세. 그 다음에 뒤에 TY 이거는 비례세잖아요. 비례세일 때는 이런 비례세일 때는 자 1-C 플러스 CT. 여기도 1-C 플러스 CT. 이건 마이너스고 이건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1-C 플러스 CT. 비례세일 때는 하나가 되죠. 이거 합치면 이렇게 되잖아요. 합치면 어떻게? 1-C 1-T분의 -C 이렇게 되잖아요. 합치면 이렇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합치면 1-C로 앞에 꺼내면 1-T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1-T 이게 비례세일 때 이렇게 1-C 곱하기 1-T잖아요. 이 부분은 뭐다? 비례세일 때 이런다는 거죠. 비례세일 때. 이게 조세승수, 감세승수, 그 다음에 이전지출, 정부 지출 승수이다 이런 거죠. 승수. 자, 승수, 조세 승수, 정액세 승수효과, 비례세 승수효과 이해되시죠? 또 넘어가죠. 자, 균형 예산 정리. 균형 예산 정리를 고전학파와 케인지언들은 달리 봤다 이런 얘기야. 그 나오죠. 고전학파들은 보면 정부 지출과 세액이 동액으로 동시에 증가할 때 각각의 확장 효과와 축소 효과는 서로 상쇄돼서 0이다. 그래서 균형 예산 승수가 고전학파들은 0으로 봤다. 0으로 봤다. 서로 상쇄해 버리니까. 상쇄해서 0으로 봤다. 그런데 케인지언들은 그러지 않았다. 1로 봤다. 1로. 어떻게? 자, 균형 예산 승수 효과는 고전학파의 말하는 것과는 같이 0이 아니고 1이라고 봤다. 케인지언들은. 이제 균형 예산 승수가 왜 1이냐? 그 논리적 근거를 그 밑에 됐잖아요. 자, 재정 이외의 경제적 제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증세와 지출 증가를 동액만큼 동시에 증가시키면 델타 G는 델타 X가 동액만큼 증가하면 뭐죠? 델타 G는 뭐죠? 뭐라고 그랬죠? 델타 T가 된다 이거. 정부 지출과 세금을 동액만큼 증가시키면 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뭐요? 델타 G분의 델타 T는 1이 되잖아요. 1이 되죠. 그래서 케인지언들은 1로 봤다. 1로. 고전학파계는 0으로 봤는데 1로 봤다. 그래서 그 이유를 그 밑에 쭉 설명해 놨잖아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균형예산 정리. 고전학파는 0으로 보고 케인지언들은 1로 봤다. 자, 폐쇄경제. 우리 지금 폐쇄경제를 보고 있죠?
만약에 이게 개방 경제라면 수출과 수입을 여기다 더 넣어야 되겠죠. X-M을 넣어야 되겠죠. 자, 이거 넘어가고 이전 지출 승수 효과. 아까 봤죠? 표에서 봤은 것도 넘어가고.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개방 경제 하의 승수 효과. 이것까지 포함한 거죠. 그래서 수출과 수입을 X-M 이것까지 포함하면 개방 경제까지 이제 포함되는 거죠. 개방 경제까지. 그래서 외국 무역 상품 시장의 균형 조건에서 Y는 CIG에서 CIG X M까지 가야죠. X M. 이거 X는 수출. 그 다음에 M은 수입이잖아요. 네, 수입. 맞죠? X가 수출이죠. X 해외의 수출. M은 수입. 그죠? X M이다. X M이 빠졌나 보다. 뒤에 M이 빠진 거죠. 예? 이쪽으로 와 있네, 이쪽으로 와 있으니까, 이쪽으로 옮기면은 X M이 되죠. 그죠? Y 플러스 M은 CIG X니까, M을 오른쪽으로 옮기면 X M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 무역 상품 시장의 균형 조건, 총체적 수요가 이렇다는 거죠. 이 총체적 수요가, 총체적 공급, 아까 Y는 FK by L, 이것과 같아졌을 때,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저축과 투자의 균형 조건 STM은 IGX 그 다음에 지출 승수 효과 쭉 계산을 해서 조세 승수 효과를 개방 경제 하에 재정 승수 효과를 계산해낼 수 있는 거죠. 계산해낼 수 있다. 이것들이 승수죠. 이 델타 G를 왼쪽 델타 Y 밑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밑으로 보내면 되죠. 그래서 정액세일 때, 비례세일 때, 정액세일 때, 비례세일 때, 지출 승수 효과, 조세 승수 효과.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해서 정리하면 이런 표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정식화라는 표현을 써놨잖아요. 재정 승수의 정식화. 자, 재정을 제외했다. 여기서 보면 재정을 제외했다 그러잖아요. 재정이란 게 뭐야? 정부 지출이잖아요. 정부 지출을 재정을 제외한 경제. Y는 CIG인데 이걸 제외했다 이런 얘기죠. CI까지만 봤다 이런 얘기죠. 재정을 제외한 경제. 그래서 Y는 CI까지만 봤죠. 승수 1-10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정부 지출과 정액세를 포함했다. C를 포함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Y는 G를 포함했잖아요. 정액세 TY가 아니라 T0로 봤다는 거죠. 정액세 T0 봤다. 그렇게 해서 계산했다 이런 얘기고, 정부 지출과 소득세를 포함하는 경제, 소득세까지 포함해서 계산했다. 그때 승수가 이렇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정부 지출과 소득세뿐만 아니라 개방 경제까지 봤다 이런 얘기. 무역을 포함하는 경제까지 봤다. 훨씬 더 복잡해지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